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을 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조금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603쪽을 보실까요? 603쪽을 보시면은 그 1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감정평가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15회 추가라고 되어 있죠. 15회 추가 때 한 번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10년이 넘었죠. 16회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으로 칩니다. 그거 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문제 보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본문을 볼 필요 없는, 본문에서도 아예 수록조차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 해설 보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 넘어가 보십시오. 2번부터 보십시오. 2번에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면서 조건부 평가, 2번에 소급 평가, 3번에 일괄 평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3번에 묻고 있는 게 지금 기억은 부분평가 뭐 이런 구분평가 이런 거 있죠. 근데 3번에 니은은 뭐라고 돼 있나요? 무슨 원칙 조금 전에 했는 거 있죠. 조금 전에 무슨 원칙 했잖아요. 그거 내용을 묻는 거라고. 이게 섞여 있는 문제고요. 다음에 4번도 이게 무슨 평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 필수평가냐 임의평가냐 또는 공인평가냐 공적평가냐 이런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들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뭐를 제일 먼저 했습니까?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안 했던 거고요. 2번, 3번, 4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십시오. 5번에 가격과 가치가 있죠. 자, 이게 5번, 6번, 7번 여기까지가 5번, 6번, 7번까지가 가치와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5번, 7번, 8번까지가. 그죠? 요 정도입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609쪽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에 대한 게 있죠. 이렇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나요? 가격 재원칙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거는 철저하게 지난 10년간 출제됐던 주제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주제들만 해도요 60점 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확장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재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 재원칙에서는 11번부터 몇 번까지인가요? 11번부터 17번까지죠. 7문제죠. 그러니까 10분의 7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보시면 무슨 원칙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11번부터 17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대치 원칙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가장 많이 등장한 것들을 일단 우선 알아두시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겠죠.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계속 최근 10년간의 흐름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614쪽에 지역분석, 개별분석 하면은 요거는 저거보다는 좀 덜 출제됐죠. 지역분석, 개별분석보다는 덜 출제됐지만 그래도 이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얘는 지금 몇 년간 지금 출제가 안 됐던 주제예요. 지금 몇 년간 출제가 안 됐던 주제는 오히려 원래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둬야 돼요. 자, 이제 617조의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문제를 풀지는 않더라도 어디에서 많이 출제되고 어떻게 출제되는구나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은 혹시라도 이제 시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막 갑갑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보면은 제가 갑갑해요. 왜냐면은 출제 경향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출제 경향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들이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엉뚱한 문제를 많이 풀어버리면
엉뚱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버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오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판을 해서 잘 가고 있는 방향을 다른 길로 접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이 의사한테 와야 돼요. 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예외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 모의고사다. 그런 게 이제 몇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문제가 한 6, 7문제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근데 그게 뭐 한 10문제 이상 되어버린다. 이렇게 또 출제 비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론에서는 한 7문제 내외, 금융론에서 4문제 내외, 또 감정평가론에서 6문제 내외, 이런 이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모의고사 보면 막 비중 자체가 틀려요. 감정평가는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도 안 나온 건 아니지만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투자론에 한 10문제 나오고, 이러면은 그것도 좋지 못한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 너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다 검토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설령 제가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데서 외부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라 할지라도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보는 거는. 검토를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사다 볼 때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 들어갑니다. 자, 이 감평 3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죠. 자, 이 세 가지 방식은 각각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골치 아픕니다. 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뭐 별의별 이론을 다 얘기해야 되지만, 일단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그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이제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비용성. 근데 이 비교 방식은 아까 제가 거래된 사례를 보고 비교한다 그랬죠. 이건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거래가 됐다는 거는 수요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다는 얘기죠.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수요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어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무대가 어디라 그랬어요? 시장이라 그랬죠. 요거는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해요. 요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을 본다면은 요거는 수요 공급을 모두 살펴보는 거고요. 자, 요거는 수익은 보세요. 요 물건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건가? 요거 보는 거는 사는 사람이 판단해서 보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판단해서 보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판단해서 보는 거예요. 수요자 측면이 강조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수익성을 근거로 하는데, 요거는 공급자 측면이 강조되는 거고, 요거는 수요자 측면이 강조되는 거고, 요거는 수요 공급 모두 반영되는 균형적인 측면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바로 비교 방식이에요. 가장 쉽거든요, 이게. 거래된 거 보고 이제 조금만 비교하면 되니까. 근데 아까 어려웠잖아요. 아니, 이 물건이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 줄 건지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스포츠 선수들 그렇잖아요. 어떤 선수는 먹튀가 된다 그래요, 먹튀. 어떤 선수는 황금 거위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먹튀가 되고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일부분은 해야 돼요. 일부분은. 다는 못해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제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공부하는 요령을 한때는 좀 알았지만 나중 돼서는 이게 가물가물 해가지고 잘 모르게 됐었는데, 어려우면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끼는 거예요. 그게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괜찮죠. 그렇잖아요.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어려운 거는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잘해야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제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저보고 이제 영어 소설 같은 거를 읽으래요. 깜짝 놀랐죠. 영어 소설을 어떻게 읽냐고. 아무리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 배운 지 얼마 됐습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쓴 영어 소설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꼭 우리나라의 유치원 애들 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읽으니까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혹시 정석 말씀드린 적 없나요? 정석. 수학 정석 예전에 있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중학교 때 그 영어 선생님 덕분에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이렇게 하면 쉬운 거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정석은 기본으로 다 사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석 책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더군다나 딴에 실력 정석을 샀습니다. 실력 정석을 사서 첫 페이지부터 보는데 첫 페이지부터 막히는 거예요.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는 너무 어렵구나. 바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석을 샀습니다. 기본 정석을 샀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겨우겨우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나한테는 안 맞구나.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오로지 학교 수업이나 열심히 따라가야지. 그 다음부터는 정석책은 안 보고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숙제 내는 거 하고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정석책을, 기본 정석책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한두 문제 이렇게. 그리고 또 학교에서 시험 치거나 모의고사 시험 치면은 그걸 다 이렇게 철을 해 놓는 거예요. 철해서 내가 틀렸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 정석에 있는 것도 이렇게 살펴보고, 다는 못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 되니까 실력 정석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실력 정석 한 번도 안 봤는데 정말로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받는 게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버리면 돼요. 아셨죠? 일단 들어보시고 어려우면 버린다. 다만 용어는 파악한다. 용어.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도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이런 용어는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 이렇게 얘기해요. 환원법. 자, 이게 좀 여기서 이제 요 단어들은 안 어렵죠. 여기 이제 환원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물건은 수익을 앞으로 장래에 걸쳐서 장래에 발생하잖아요.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시키겠다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환원시키겠다 요소래요. 그래서 환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발생하는 거는 매년 발생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목돈을 지불하고 이 물건을 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발생하는 요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됐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우리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자, 그 659쪽을 보세요. 659쪽을 보면은 괄호 3번 그 3번 문제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지금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원가 방식에 무슨 원리에 의한 원가법 이건 묻잖아요. 그냥 이게 몇 회 문제예요? 21회죠. 이렇게 그냥 단어만 묻는 거예요. 단어만. 이게 뭔지 여기 적산법이면 이게 이렇게 묻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간단한 단어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문제 보세요. 예, 그 앞에 1번 문제. 1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가법은 어떠어떠하고 수익하는 법은 어떠어떠하고 또는 4번 지문에 적산법은 어떠어떠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은 어떠어떠하고 지금 이거 용어 정의로 틀린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게 원가법은 뭐뭐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뭐뭐뭐다. 이거 묻는 거라고요. 그 깊은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뜻을 묻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 용어 구별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세 가지를 먼저 쓴 이유는 여기서 문제가 출제되면은 이 세 가지 가격 구하는 방법에서 90%가 출제가 돼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에서는 10%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당연히 이론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는 거는 얘네들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요? 용어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산법이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임대사례 비교법이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수익 분석법이 이건 분석을 하는 거죠. 수익을 환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고 환원시키는 거는 가격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10년 넘었지만 이거 섞어 놓고요.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골라내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10년 넘었지만. 예,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씩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다시 617쪽으로 가시고요. 617, 618. 617쪽으로 가보십시오. 617쪽에 가시면 가격의 삼면성 있죠? 거기 이제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그 삼면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감정평가 3방식 해서 원가 방식이란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 방식으로서 원가법에 의하여 대상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에 의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 합니다.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원가법, 적산법 해서 밑에 비교 방식에 다시 2개 방법,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모두 3방식과 6방법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6가지 방법.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 619쪽에 그 표에 있는 용어들을 이제 익혀야 됩니다. 지금 원가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가 하면은 표 속에, 괄호 속에 있죠. 원가법을 복성식 평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법에 의해서 가격 구한 거를 뭐라 그래요? 적산 가격 그래요. 적산 가격.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가격 구한 거를 비준 가격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가격 구하는 것을 수익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구별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여기 이제 공식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식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적산 가격 구할 때 아까 뭐를 먼저 계산한다 그랬어요?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한다 그랬죠. 그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 예를 들어 이걸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할 때 여기 보세요. 요거 만들 때 재료비도 보고 또 뭐도 따지고요. 인건비도 따지고 또 이윤도 따지고 다 따져야 되죠. 그리고 여기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만약에 운반하는데 비용이 발생했으면 운반비라 이런 모든 비용을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이 바로 원가예요. 그럼 우리 건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건물 지을 때도 당연히 이제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하고 또 뭐도 포함되고요. 이윤도 포함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다른 부대 비용까지 다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 뭔가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집 지어 보셨어요? 집을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지어 보셨나요? 여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시골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좀 지어주세요 하고 건축업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뭐 2억 5천 주세요, 3억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건축업자가. 그럼 건축업자가 3억 주세요 할 때 그 3억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집 짓는 데 들어가는 자재를 사야 되고 인부 사야 되고 그리고 자기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3억 안에. 맞나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집 지을 때 3억이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쓸 상태가 되나요? 3억이면? 3억 가지고 내가 그 집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건축업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3억 지어서 이렇게 건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 당연히 아무런 추가적인 비용 발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거기에다 뭐 해야 돼, 이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보존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 발생하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업자는 건축하는 거지. 또 감리업자가 감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짓고 있는지. 그건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아니죠. 따로 돈 들어야 되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비용을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부대 비용. 이런 걸 다 합쳐서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부대 비용까지 다 합쳐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돈.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이 길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재조달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재조달 원가. 아시겠어요? 재조달 원가는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이에요. 모든 돈. 새 것의 가격이에요? 아니면은 낡아진 상태의 가격이에요? 새 것의 가격, 새 것의 가격. 일단 새 것의 가격을 계산을 한 후에 내가 평가하는 이 물건은 새 것이요, 낡은 거요? 낡은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이 금액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금액에서 뭘 해야 돼요?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감가 작업을 해야 돼요. 감가 작업. 예, 그게 이제 감가 수정이라는 거예요. 이 감가 수정액을 빼야 돼요. 경우에 따라 감가 누계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격 구해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식이 제일 간단해요, 식은. 빼기 하는 예가 제일 간단합니다. 근데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례 가격을 구해야 돼요, 사례 가격을. 이와 비슷한 물건이 옆에 얼마 전에 50억에 거래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50억 사례 가격을 구해야 되죠. 근데 그 사례가 50억에 거래됐긴 했는데 급하게 거래됐대요. 급하게. 그러면 어떻게 거래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싸게 거래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 거를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거래됐을 경우에 얼마에 거래될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사정보정한다 그래요. 사정보정. 보정한다 그러죠. 보정. 왜 우리 사진을 찍어도 보정하잖아요. 뽀샵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예, 보정하는 것처럼 요 숫자를 보정해야 돼요. 금액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곱셈으로 보정을 해요. 곱셈. 숫자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1보다 큰 수를 곱하는 겁니다. 숫자가 더 작아져야 되는 경우에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1보다 큰 숫자, 그 숫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자료를 주고 그 자료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료만 제시되면은 누구든 계산은 할 수가 있겠죠. 예, 감정평가사들도 그렇게 하기도 많이 합니다. 예, 자기가 자료 수집 같은 거 전문적인 거를 해놓고는 직원한테
계산하는 건 직원한테 시킬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이제 검토만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그 계산을 문제에서 묻는다고요. 우리 시험에서. 자료를 줘놓고는 어떻게 곱하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이 사례가 2달 전에 거래됐어요. 2달. 그럼 2달 동안에 가격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2달 동안에 가격이 예를 들어 5% 올랐다. 그럼 2달 전보다 또 올랐는 걸 또 반영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숫자가 커져야 되죠. 숫자가 또 커져야 되잖아요. 두 달 동안 5% 올랐으니까. 그런 거를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그것도 이제 또 곱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사례가 있는 지역은 저쪽 동네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있잖아요. 그 유사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상 부동산은 여기 있잖아요. 사례는 저쪽 동네에 있는데 대상은 여기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 동네보다 요 동네가 조금 나은 동네예요. 가격대가 한 10% 나은 동네예요. 그럼 또 어떻게? 또 10%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지역 요인 비교라 그래요. 지역 요인 비교. 또 저 부동산과 이 부동산의 개별적인 요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별 요인도 비교해야 돼. 이런 비교 작업을 하는 게 이거 많다고 복잡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중에 한 2개나 많아야 3개 묻고요. 이게 다 묻지도 않고요. 이걸 다 외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외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하는 항목이 있구나.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면적 비교도 하고요. 또는 뭐 기타 요인 비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다 이렇게 항목을 외우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하는구나. 사례 부동산하고 대상 부동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이렇게 정상화하는 작업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가격은, 이거는 이제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해요. 환원이율. 여기 이제 나누기를 하죠.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그래도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 뭐 새거 가격에다가 낡아진 만큼 빼면 되지. 그러면 되겠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것도 사례가 50억이라고 했는데 얘가 급하게 거래됐으니까 정상적으로 거래되면 좀 더 비싸져야 되지. 그리고 2달 전에 거래됐으니까 좀 그동안에 올랐다고 하니까 좀 올라야 되고, 또 지금 사례가 있는 지역과 내가 대상 부동산 평가해야 되는 물건이 있는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인데 이 지역이 조금 더 낫다고 하니까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다. 이게 수익 가격은 나누기를 한다는 사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또 외워야죠. 무조건 제끼지 말고, 일단 외워보고, 중요한 건 또 외워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 외워보고, 외워도 안 되면 그때는 제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워서 안 되면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외워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제끼고,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병행해야 돼, 병행.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 저는 참 제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저는 정말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는 정말 그 결석을 굉장히 많이 했는 편이고요. 학교 가다가 중간 학교도 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옛날에 중간 학교라는 거 모르세요? 학교 가다가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학교 간다고 집에서는 나가놓고는 학교는 안 가는 거죠.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집에 얘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혼날 일도 없어요. 내놓은 자식이거든, 저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결석도 하지, 뭐 숙제도 안 해가지,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러 돌아다닐 때 나도 돌아다니면서 딴 거 보지. 뭐 이러니까
아예 선생님이 저를 제껴놨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한 번은 한참 있다가 들어갔는데 들어왔는지 그냥 번체만체 하는 거예요. 번체만체. 1학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아마 2학년 때 선생님도 계속 그렇게 저를 대했으면은 제가 계속 그 길로 갔을 거예요. 2학년 때 선생님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은 영어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 암기 과목,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역사 과목이요. 세계사를 가르치셨는데 국사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셨는데 암기 과목을 암기를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암기 과목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암기 과목을 정말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를 사회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용어가 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낫더라고요. 암기할 게 줄어드는 거예요. 암기 과목의 용어를 이해하니까 암기할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나 세계사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세계사는 정말 그 수능 시험에, 요즘은 수능 시험, 그때 당시 학력고사인데 세계사는 10문제 중에 3개 맞는 게 허다했습니다. 10문제 중에 3문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수 다 까먹는 거예요. 세계사, 국사 과목에서 다 까먹어요. 수학은 한두 개 틀리고 이러는데 한 50점, 60점 만점에 한두 개 틀리는데 그 세계사는 10점 만점에 한 10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암기를 해보시고 암기도 안 되면은 이해를 하고 이해도 안 되면 그때는 제끼고. 그래서 제가 제낀 과목입니다. 세계사하고 국사는. 암기해도 안 되고 이해해도 안 되고 하니까. 자, 어쨌든 뭐 암기는 할 수 있잖아요. 복잡하진 않으니까. 됐나요?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먼저 이 원가법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619쪽에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게 있죠. 표 밑에. 619쪽의 표 밑에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거는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적산가격하고 비중가격하고 수익가격을 조정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작전상 후퇴입니다. 일단은 지금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원가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원가 방식으로 넘어가시면은 원가법 해서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금 재조달 원가하고 감가 수정 나왔죠.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얘가 뭔지 얘가 뭔지. 근데 시험에는 여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얘보다는. 얘가 한 70%가 여기라면 지금 이걸 100%로 잡는 거예요. 원가법을 100%로 잡으면 원가법에서 70%는 여기서 나오고요. 2에서 30%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가 이제 훨씬 중요한 거죠. 됐나요? 근데 이게 해마다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근데 지난 10월 달 시험에는 여기서 2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 문제로 나왔거든요. 이러면은 원래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온다면 여기가 더 높은 거예요. 여기보다는 여기. 그래서 좀 일단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면 여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해놓고 요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이제 산식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적용 대상 요거는 반가로 3번과 반가로 4번은 일단은 남겨놓고 넘어가세요. 요거는 그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재조달 원가로 바로 가십시오. 그 재조달 원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조달 원가란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돼 있죠. 자, 재조달 원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재조달 원가가 기준 시점 현재, 여기 이제 의예요. 의 뜻이 기준 시점 현재 키워드만 옮겨 적습니다. 적정 원가 총액이에요. 이렇게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여기 키워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줄 그을 때도 이렇게만 밑줄 그으면 되는 거죠. 기준 시점이 아까 뭐라 그랬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그거는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월 1일 가격 다르고 2월 1일 가격 다르고 3월 1일 가격 다르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정해놔야 돼요? 기준 시점이라는 거를 정해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중요 개념입니다. 이거는 중요 개념인데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적정 원가 총액인데 아까 이 적정 원가 계산할 때 뭐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부대 비용이라든가 이윤 같은 거 다 들어가야 되죠. 자,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산정 방법인데요. 산정 방법. 요거는 이제 도급 방식 기준이라 그래요. 도급 방식 기준. 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재조달 원가를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표준적 건설비 하고요. 더하기 부대 비용이에요. 부대 비용. 여기에 표준적 건설비에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여기에 수급인의 적정 이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 뭐라고요? 표준적 건설비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건축업자는 그 돈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데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나 간접 공사비 비용을 충당하고 자기 뭐도 챙기고 자기 이윤도 챙기고, 근데 나는 표준적 건설비만 줘가지고는 건물 지을 수 없다고요. 뭘 더 해야 된다고요? 부대 비용. 여기는 이제 등기 비용 같은 거,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또 등기, 각종 등기 비용에 감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하는 거예요. 이 항목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부대 비용이 발생하겠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도급 방식 기준이라는 것의 의미는 반드시 요거를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윤을 고려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건축업자가 자기가 건물 지은 거 있거든요. 제 수업을 들은 분 중에 원래 이제 1차, 지난번에 1차 합격했고 이제 원래 2차 공부하는데 건축업자가 있어요. 그 집에도 가봤는데 1층엔 점포고 2층엔 자기네가 살아요. 자, 그 건축 공사비 내역을 딱 뽑아보면은 거기에 이 이윤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예? 자기가 지었잖아요. 거기에는 이윤이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 건물을 평가를 한다고 할 때 그 건축비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축비 자료를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거기는 뭐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가 건설이라 해도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도급 방식을 기준해서 거기에다 뭐를 얹어가지고 계산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때, 다른 사람한테 지어줄 때 요구하는 그 금액으로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지을 때 들어간 그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게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예요. 이윤을 고려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종류가 있죠. 이건 이제 산정 방법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종류에는, 자, 요거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제원가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재생산비용이라고도 해요. 복제원가와 하나는 대체원가가 있거든요. 이거 다 하기 힘들어요, 지금. 지금은 복제원가에 대해서만 알아두시고요. 실제로도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복제원가를. 이거는 쌍둥이 만든 거예요. 물리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리적 동일성. 여러분들 건물 지으면은 혹시 그 설계 도면이 구청에 한부 보관되는 거 아시나요? 아십니까? 구청에도 보관이 돼요. 건물을 지으면. 그러니까 그 똑같은 설계 도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똑같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똑같이 짓는 게 바로 복제원가예요. 구별만 좀 해두세요. 지금은 이거 이제 구별해서 비교해서 뭐 장단점 이런 게 있는데, 대체원가는 뭔가 하면은 요 물건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는 거, 똑같은 효용을 갖는 물건을 새로 만들 때 투입되는 거예요. 똑같은 효용을 갖는 거예요. 요 건물하고 어떤 게 개념이 더 산정하기가 더 쉬울까요? 똑같은 효용을 측정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똑같은 쌍둥이를 만드는 게 계산하기가 쉬울까요? 이게 더 쉽겠죠.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거는 효용의 동일성, 효용 동일성. 어렵습니다. 근데 이론적이기는 더 해요. 더 이론적이긴 하지만 더 어렵고, 일단 요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한 게, 이 제조달 원가는 일단은 쌍둥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는 게. 아셨죠? 쌍둥이를 만들 때 들어가는 돈 계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저희 동네에 지금 제가 시골에 가는 저희 아버지가 사시는 집은 기와집이거든요. 옛날 기와집. 이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린 그 기와집 있잖아요. 옛날 기와집. 그 기와집이에요. 옛날에 한 30년도 넘었으니까, 40년이 다 돼가네요. 그 집이. 4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집을 지을 당시에 그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짓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와집으로 짓는 집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려고 해요.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나갈까요? 40년 다 돼가는 그 집. 경제적 가치가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지금 그 당시 자재를 구해다가, 그 당시 그 목수, 이 재능을 갖고 있는 그 목수를 구해다가 지금 그 건물과 똑같은 집을 짓는다면은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이 목수 인건비하고 그 기와 구해야 되고, 이런 그때 당시 자재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경제적 가치는 벌써 한 40년 돼 가니까 경제적 가치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는 별로 없는데 그 물건에 이 제조달 원가는 엄청나게 높게 나올 거라고요. 복제 원가를 하면은. 그러면은 감가해야 되는 금액이 엄청 많겠죠.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별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에는 지금 요즘 자재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 집에 그 방 3칸에다가 부엌 있고 뭐 이 별채 있고 요 정도로 짓는데 투입되는 지금의 자재로 똑같은 기능을 갖는 정도로 새로 짓는데 투입되는 원가를 계산하는 게 더 적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효용을 판단하기, 똑같은 기능을 갖는 정도.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를 나중에 비교를 더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가로 3번에 산정 기준, 산정 방법의 도급 방식 기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도급 방식 기준은 그 두 번째 줄에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편입하여, 요 말 있죠?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편입하여,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이거는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오른쪽에 맨 위에 보시면 단위 비교법 있죠. 요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전원주택 지으면 얼마 들죠? 얼마 정도 들죠? 예? 아시나요 혹시? 얼마요? 방금 평당 400만 원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단위 비교법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평당 얼마 이렇게 말하죠. 또는 제곱미터당 얼마 말하죠.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단위 비교법이에요.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단위 비교법이에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됐나요? 다른 거는 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감가수정부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